제목 보고 뜨끔하신 분들 많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 수잔 존슨의 책 내용으로 오늘 주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사랑이란 진짜 평생 뗄래야 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의 평생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랑을 배우고 있고 여전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예전에 연애 상담회사에서 일할 때도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이란 가치를 교환하는 거래다. 그래서 손해가 커지는 순간 이별한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랑이란 역할극이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역할을 주고 받아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리 치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도 하고, 사랑이란 나라는 한 세계와 상대라는 세계가 만나서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파민은 2, 3년 내로 끝나니까 결국 사랑이란 배려와 존중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뭐다 이미 수식어 참 많죠. 이렇게 각자가 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한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사랑이 뭐 별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딱 내리고 그 기준을 강하게 갖게 되면 그 기준과 다른 상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걸로 취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잘 느끼고 누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찾고 확실하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이나 DM, 메일로 여러분들의 사랑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시글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내 애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해서 억울하다. 누가 좀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제보해주세요. 제가 또 누굽니까? 이전에 연애 상담 일을 하던 경력 한번 살려서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건강한 의존인데요. 연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가 이렇게 뜻밖의 말을 해서 전 좀 놀랐어요.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외로워서? 그쵸? 맞죠? 사람이 힘든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라고 해요.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요즘은 불안, 우울, 외로움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회사 일은 바쁘지, 친구나 이웃관계도 예전만큼 가깝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동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서적 독립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마라. 독립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다들 힘차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외롭죠. 고립돼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랑은 생존 전략이에요. 인간이 혼자서 살 수 있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겠죠. 그런데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뭐 당장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란 그냥 기분 전환용 같기도 하고 사치 같기도 하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답한 비율이 50%나 된대요. 결국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정서적 결합인데, 이런 유대감의 욕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눈 맞추고 웃고 울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유도하듯이 이 행동은 평생 지속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주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의존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생존 비결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서적 의존이 미성숙하거나 병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정서적 의존에서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존을 하는 건 미성숙하고 수치스러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강한 유대감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지 약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인간은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죽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왜냐면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막히면 무너지죠.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적 유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경과학계는 밝혔어요. 성장하려면 유대감이 필요하고 인간은 누군가와 친밀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즉, 인간은 혼자선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적당히 의존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에요. 물론 의존의 정도와 표현 방식이 관건이겠죠. 우리의 성장과 행복엔 유대감이 필수고 우리는 연결될 때 비로소 최고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아한 고립은 먼 행성에서나 하는 말이고 지구에서 인간은 누군가에게 적당히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위로받고 친밀감을 느끼는 전문직 여성은 업무 성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싸우게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을 보면 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춤을 추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들의 춤은 멋대로 계속된다. 남편은 그의 분노가 아내에게 거절의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아내는 남편의 욱하는 성미 뒤에 결합을 원하는 광적인 부르짖음이 있음을 듣지 못한다. 두 사람이 자신들이 추고 있는 춤을 멈추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들 사이의 유대는 회복될 수 없다. 어떤가요? 오랫동안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림 속의 작은 점들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명화를 감상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행복한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언제나 반응을 해준대요. 반면에 불행한 부분은 정서적 박탈감과 거절감을 느끼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유대감 단절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와달라. 우리 다시 교감하자라는 신호인데 이걸 상대가 알아듣도록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침묵하거나 비난하면서 이상하게 표현하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감정 싸움이 되죠. 결국 서로 진짜 원하는 유대감을 얻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독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비난하기예요.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건설적인 비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모든 비난은 고통스럽고 특히 우리는 이런 비난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남한테 비난받으면 지가 나에 대해 뭘 한다 그래 하고 잊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서 듣는 비난은 우리를 너무 아프고 연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훌리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뇌를 때리는 질 나쁜 주먹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또 비난은 우리가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거란 두려움을 발생시켜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난은 상대를 점점 방어적이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비난이 반복되면 상대를 굉장히 편협하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내 와이프는 잔소리만 늘어놓는다. 내 남편은 마음을 열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한순간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가 그렇게 다가오는 시도를 할 때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혼을 예측하는 건 부부가 얼마나 자주 많이 싸웠느냐가 아니라 서로에게 표현했던 애정과 정서적 반응성이
얼마나 많은가로 밝혀졌어요. 이혼한 부부는 서로 반응적이지 않고 감정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죠. 그리고 내 욕구에 상대가 반응해줄 거란 확실한 신뢰도 있고요. 그런데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상대가 정서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고 이걸 조율하고 맞춰가는 정서적 반응이 사라진대요. 이렇게 반응이 줄어들면 정서적으로 결합되고 싶은 상대는 더 조급해지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분노가 증폭되고 이렇게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불신과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됩니다. 서로가 계속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고 비난과 방어의 고리가 이 관계를 장악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치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지금껏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이 낯선 남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게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하는 연구 결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한 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을 했던 거, 상대가 내 권고를 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 이런 것들이 관계에 어려움만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가요? 그래서 결국 건강한 의존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걸 상대에게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서 받으면 우리의 사랑은 더 증폭되겠죠. 그리고 이때 팁은 정서라는 건 말로 표현할 때 조절이 돼요. 우리가 막 화를 낼 때 요건 2차 정서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화라는 2차 정서 뒤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1차 정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1차 정서를 나눠야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노 같은 2차 정서만 주고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결국 좋은 관계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정서만 나누기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거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감정이 부족하거나 너무 넘쳐서 혼란스러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사소한 상처로 인한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정서를 나눠서 치유되는 방향으로 반응을 얻자.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고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한다. 왜냐면 성공적인 커플은 서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한테 상처를 줘서 후회되는 감정까지도 명확히 표현할 줄 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상대가 나한테 접근할 때 나도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의 이런 시도들을 얼마나 수용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건강하게 의존하고 위로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이 연인과 한 팀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잘 겪어냈거나 서로 도왔던 적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